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힘드시죠? 마지막에 지금 100점을 이제 300분을 다 오랜만에 쓰시고 이제 간평 첫날이라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도망가시면 안 돼요. 일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 첫날이라 조금 이것저것 준비를 좀 많이 했고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는 28기 최동진 평가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이제 국어국문학과 이렇게 졸업을 했고요. 나이는 이제 올해 이제 드디어 40을 달았네요. 만 39세인데 일단은 그렇게 간단히만 소개를 하고 지금은 일단 채점은 제가 당일날 해서 최대한 당일날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한번 읽어보시면서 뭐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피드백 하실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간 이제 자료 목차집 하나 드렸을 거예요. 그죠? 예. 요거 만드는데 이제 힘들었는데 한 2주 정도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기 끝나면서 제가 마무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페이지 수가 좀 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거 거의 한 55쪽 정도 되는 거 있는데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다 있죠? 없어요? 예. 어디인지 모르겠네. 그거 한번 받으시고 어딘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강론 부분만 드린 거예요. 없어요? 예. 강론 부분만 드린 거예요. 감정평가론에 해당하는 파트만 쭉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거의 실무 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 플러스 그 외에 이제 좀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이거 책을 요즘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강론은 사실 다 썼는데 이제 총론을 좀 쓰고 있는 단계여서 아마 빠르면 2월 말, 그 정도에는 이제 책이 나올 예정이라서, 내용들을 혹시 필요로 하시면은, 그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뭐 자료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책은 나중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차는, 오늘 첨삭을 하면서도 제가 기재를 많이 해놨는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계가 너무 안 잡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론에서는 그 목차의 체계, 그러니까 그 전체 체계가 곧 목차이고 그 목차의 흐름에 따라서 채점을 할 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분석을 할 때도 그 목차에 대한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암기는 3기 이후에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의의와 체계, 요거는 지금 틈틈이 계속 활용을 하시고, 특히나 지금 요 강론 파트는 사실 실무랑도 많이 겹칠 거예요. 그래서 이론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이 없잖아요. 현재 많이 없는 상태일 텐데, 이제 실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실무랑 연계해서 보면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요즘 평가사도 이거 살짝 봤는데, 저희가 갖다 쓰면 안 되냐고 막 말을 해가지고 일단은 보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를 하실 때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체계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제 수업 아예 처음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아예 처음이다. 세 분. 예. 세 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면담을 한번 해주세요. 제 스타일이라는 게 좀 약간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일단 그 문제 분석을 할 때 제가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한 번만 더 짚고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할 때 맨 처음에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의 단어나 이런 것들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먼저 처음에 배점의 균형을 먼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배점의 균형을 잡을 거는 문제에서 보면은 서술어가 있어요. 무릎 안에 서술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균형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서술어의 기준은 설명하는 문제인지 논하는 문제인지,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게 큰 틀이고, 설명하고 논하는 문제 외에 비교 설명하는 문제도 있고 뭐 비교 논하는 식, 이런 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되는 것들이 이제 비교 관계 관련하여 묻는 형태의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 형태에 맞게 구조를 맞춰 주셔야 돼요.
비교하시오 같은 경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거의 균등한 배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를 묻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것들 사실 목차 잡는 게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관계를 묻는 문제는 사실 목차만 보면 사실 채점의 반이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A를 B와 관련하여 설명하라고 했을 때 그 구조는 이따 중간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차의 구조를 잡을 때 이게 지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안 돼요. 배점을 잡아놓고 10점이면 목차가 3개에서 4개 정도의 틀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목차는 많을수록 좋은 게 많아요. 5개, 6개 잡아도 상관없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5개, 6개의 목차를 생각하기에는 제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목차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분명히 10점의 배점인데 목차가 2개밖에 없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최소한 3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4개짜리는 병렬 구조로 1, 2, 3, 4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1번, 2번에 소목차, 하위 목차로 반가로 1, 반가로 2번의 형태로 4개가 나올 수도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짜리냐 아니면 뭐 2개에서 4개짜리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뉘앙스, 그건 다시 말하면 다시 그 체계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는 3개의 틀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특히 부동산의 복합 개념 같은 경우는 물법경으로 접근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의 특성 같은 경우는 2개의 틀로 접근을 하죠. 보통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으로 접근을 하죠. 또는 오늘 문제에서 가치형 행위 같은 경우에 일지계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4가지 틀로 봤을 때는 자사경행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3개든 4개든 그 틀은 기본적으로 10점에 3개에서 4개의 목차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 이게 기준이에요. 본문이에요, 본문 내용. 서결 빼고요, 서결 빼고. 그 다음에 이 목차 3, 4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개에는 보통 한 6줄에서 8줄 정도. 예시 답안은 예시 답안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예시 답안은 조금 더 양을 늘려서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활용을 하시라는 용도로 조금씩 늘려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 답안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안 돼요. 목적어를 찾는 거. 국어죠. 의리 목적어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에 배점이 무조건 많이 가야 돼요. 네, 물어보지 않은, 특히 의회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가치형 생명이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의의라든가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의의를 다 쓰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목차의 개수로 먼저 배점을 정한다고요. 목차의 개수로. 그러니까 의의만 4개를 적고 감정평가시 유의사항의 목차를 2개 적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시 유의사항에 답한 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점수를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 기준이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 그래서 목적어를 토대로 해서 그 배점의 양을 늘리시면 된다. 네, 요거를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목차를 이제 작성할 때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건데, 일단은 목차를 작성을 하실 때 단순하게 목차만 작성을 할 게 아니라 키워드, 내가 어떤 내용을 쓸 건지를 생각을 하고 목차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이거는 3기나 4기, 그러니까 4기 때는 거의 최종 시험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완성을 하셔도 충분해요. 이번 기수 2기에서는. 그래서 이 키워드 작성하는 형태의, 그러니까 목차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쓸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따 문제 분석을 하면서 좀 차분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신에 답안 작성을 하실 때는 펜이 멈추면 안 돼요. 목차를 작성하고 문제 분석을 해서 목차를 다 짰잖아요. 짜놓고 답안 작성하다가 생각이 문득 나는 것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런 거는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뒤에 문제 못 써요. 네. 그래서 문제 분석 시간이 있을 거예요. 분석 시간이 있는데 일단 100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뭐 강사님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25분 정도를 써요. 예. 이 문제 분석 시간에 따라서 답안 작성의 양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최대 25분인데 25분이면 많은 것 같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제가 점수를 제일 많이 나왔던 60점이 넘었을 때, 고득점 했을 때, 그때
실제 문제 분석하는 시간이 거의 25분에서 27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었고 답안지는 13페이지에 끝냈을 때가 사실 점수가 제일 좋았었어요. 저는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할 때는 절대 펜이 멈추면 안 된다. 생각이 나거나 추가를 하거나 바꾸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건 제 그냥 성향인데 여러분들 이제 답안 작성하시다 보면 뭐 두 줄 긋거나 뭐 삭제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문제 분석을 더 꼼꼼히 하는 거예요. 추가나 삭제되는 내용을 안 쓰려고. 예. 채점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채점을 하다 보면 그렇게 지워진 것들은 분명히 영향이 약간 있어요. 예. 고민을 뭐 많이 더 했던가 아니면 잘 모른다고 인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더 신경을 쓰시면서 나중에 시간 자체는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내용을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문제 분석의 기초고, 그 다음에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랑 결 잘 작성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중간에 제가 활용을 좀 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뭐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서를 작성하는 4가지의 방향을 제가 일단 한번 제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1번, 2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1번, 2번에서. 네. 자, 1번 첫 번째 보시면 상위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체계를 강조를 한번 했었었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위에 단계, 그거의 개념을 그냥 서에서 녹여 쓰시면 돼요. 예, 그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서예요. 그래서 또는 1단계에서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2단계 위 정도까지, 그 이상까지는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신에 물음과 관련한 의의를 본문에서 만약에 작성을 안 했을 경우, 그것도 배점에 녹여 써야겠죠. 그게 아닐 경우에 이거는 다시 서에다가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예시답안을 보면서 한번 잠깐 볼게요. 1번 문제 예시답안 보시면 문제를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그러면 자, 1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가치가 여러 가치 형성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바 가치 형성 요인에 관한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문제의 전제죠. 그렇죠? 특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치 형성 요인의 상호작용. 예,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다양하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다양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의 내용에서 서술을 하실 때 다양하다, 다양성과 관련한 내용이 연동이 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변동성. 이 두 개를 제가 총론에서 강조를 제일 많이 해요. 다양성과 변동성으로 총론의 모든 내용을 다 엮어서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목차를 새로 잡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시면 다양성과 변동성 측면에서 목차를 잡는 방향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문제 1번을 요렇게만 일단 볼게요. 순물음을 한번 볼게요. 순물음 1번이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자세한 문제 분석은 조금 이따 할게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조건에 일반적인 조건도 있다는 얘기겠죠. 문제에서 전제하고 있는 조건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를 지금 전제를 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출생률 저하 획가적화, 네, 이게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논하시오. 이거 분석을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가치 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요인들을 지금 2개를 주고 있고 가치 형성 요인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에서 이제 뭐를 작성하면 돼요? 첫 번째로 가치 형성 요인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활용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치 형성 요인의 의의를 설명을 하면서 가치 형성 요인 안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과 관련한 내용들도 있죠. 그렇죠? 이것들을 쓸지 말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겠죠. 본문 안에서 가치 형성 요인이나 일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물음에 충분한 내용을 내가 담기가 힘들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목적어 자체는 이 가치 형성이나 일지계를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의의는 배점을 넓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죠? 요거를 토대로
그래서 아까 서에서 작성한 거를 보시면 맨 처음에 상위 개념 활용하고 문제 전제를 이제 활용한다고 되어 있었었죠. 문제 전제를 활용하는 방법 안에서 전제나 가정을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제 의미나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위 개념을 활용을 하면서 전제를 같이 곁들여서 활용하는 방법도 일단 있거든요. 이번 문제 예시 답안의 서론을 한번 볼게요. 가치 발생 요인의 의의를 저는 썼죠. 왜? 가치 형성 요인과 병렬 구조로 이루고 있는 애가 가치 발생 요인이고, 두 번째로 저는 본문의 가치 발생 요인을 활용해서 쓸 거기 때문에 얘를 쓴 거예요. 서는 제일 나중에 작성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문제 분석하고 목차를 다 작성하고 난 뒤에 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특히 오늘 답안을 첨삭하면서 느낀 게 서나 결에서 던져놓고 본문에서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나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결어에 가서 결론이나 결어에 가서 자기가 마치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술이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서결은 그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답안을 보시면 가치 발생 요인의 의의를 썼고요. 가치 형성 요인의 의의를 썼고요. 가치 형성 요인의 의의를 제대로 적시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감칙 제2조에 정의가 있죠. 예, 조사까지 틀리면 안 돼요. 감칙 제2조는. 예, 정의 부분은 등이라든가 뭐 및, 그 다음에 콤마 이런 것들 있죠. 예, 콤마까지는 뭐 바라지는 않겠지만 및, 등 이런 것들 조사까지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게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가치 형성 요인이 달라지면 뭐가 핵심이냐, 시장 참가자의 속성 또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 행태 이런 것들이겠죠.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효용일 거예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 사실 쓴 거예요.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출생률 저하와 핵가족화를 묶어서 저는 지금 가구 원수의 감소라고 잡아준 거죠. 이게 물음 1번에서 다루는 거고, 물음 2번에서는 기후변화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작성하신 분들도 있어요. 두 개를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핵심이 되는 필요한 문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적, 그 다음에 사경행 이렇게 접근을 하는 틀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핵심이 뭐냐면 자사경행 중에 하나의 요인이 변한다고 했을 때 다른 요인들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핵심이에요. 가치 형성이 그래서 다 전반적, 그래서 전제 아까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요인이 단순하게 변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 가치가 떨어진다로 귀결될 수가 없는 게 부동산 가치죠. 왜? 부동산 특성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녹아져 있는 거고, 그 결과 그래서 지금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지금 장기 추세를 바꾼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조심하자는 내용까지 지금 묶어서 쓴 거죠. 그쵸? 이거는 본문에 내가 목차를 작성하고 그 목차 흐름에 따라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문제 2번의 서를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과 관련이 되어 있었었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면은, 자,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식에만 너무 초점이 가신 분도 있어요. 비상장 법인의 A 주식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비상장 주식의 개념을 먼저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얘는 특이한 게 특허권이랑 그 다음에 임대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준사례형이란 말이에요. 준사례형 같은 경우는 사례가 어쨌든 관련이 되어 있으면 걔를 어떻게든 포섭을 해서 답안지에 표출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채점평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내용만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라든가 사례와 관련해서는 답안을 표현한 게 없었다, 이런 게 채점평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 전제만 봤을 때 비상장 법인 A 주식회사의 지금 구조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서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 첫 번째 비상장 주식의 의의를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얘는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과 임대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빌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다르다, 구조의 양상이 다르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시답안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기업 얘기를 한 거예요. A 주식회사라는 이제 기업 관련해서 기업의 자산을 구성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기업은 산업 입지나 그다음에 어떤 산업 인지 종류, 그다음에 산업 동향 이런 것들에서 달라지는데 특히 비상장 주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 정보 요게 중요하니까 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감정평가 방법을 이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 3번 가서 볼게요. 자, 전제가 건물의 제조자 원가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당연히 서에서 제조자 원가의 의의를 쓰면 되는데 물음 1번에 제조자 원가의 의의를 직접적으로 물었죠. 따라서 얘는 서에서 작성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제조자 원가와 같은 라인의 체계가 뭐예요? 제조자 원가와 감가수정이죠. 제조자 원가와 감가수정의 상위 제목이 뭐예요? 원가법이죠. 그죠? 그래서 원가법의 의의를 쓰는 거고 그 원가법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 게 건물의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건물을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두 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원가법의 의의만으로 충분히 족하겠죠. 그 다음에 제조자 원가와 관련하라고 했지만 물음 2번에서 적산가액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적산가액을 할 때 제조자 원가와 같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얘기가 감가수정 얘기겠죠. 예, 서에서 쓸 게 없다면 원가법에 관련한 의의와 그 다음에 제조자 원가는 물음 1에 있으니까 감가수정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서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시답안 가서 잠깐 보시면 예시답안은 자, 원가법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활용을 했던 거는 물음 2에서 개별 요인을 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14쪽 뭐 보시면 원가법의 의의 정의를 썼고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개별 요인에 따라서 제조자 원가나 감가수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간단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서를 작성하실 때 문제에서 전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물음 3번,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은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당장은. 다만 3번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활용을 하실 때 물음 간에 연결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연결되는 문제일 경우에 있어서 그때는 그 연결 고리들을 찾아서 그거를 묶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상위, 하위 개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책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만 너무 무리하게 연결을 지으려고는 안 하셔도 돼요.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1번, 2번으로 다 해결이 거의 90%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주 간혹 이슈 또는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슈를 활용하시면 돼요. 아무 때나 이슈를 막 다 갖다 붙여서 어떻게든 막 엮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이슈를 활용할 때는 특히 이 체계가 있어요. 예. 총론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부동산 시장과 가치라는 파트와 그다음에 부동산 의사결정하는 파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의사결정 안에는 다시 뭐 투자든 관리든 개발이든 금융이든 감정평가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슈가 물음에 연결되는 게 보일 때 그때만 하나 정도 언급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기출문제 재작년에 이제 나왔을 때 이번 문제에서 광역 도시의 뭐 지역 분석 문제가 있었었죠. 기출문제에서 그런 것들 관련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GTX 같은 얘기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슈는 그런 식으로만 간단하게만 활용을 하시라. 그리고 연결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는 굳이 연결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만약에 문제에 나왔어요. 그럼 인구는 위에 올라가면 사회적 요인의 하나이죠.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자사경행 애들인데 자사경행을 묶으면 다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에 각각이 들어가고 얘는 가치 형성 요인이고 다시 얘는 가치 발생 요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인구를 물어봤는데 부동산 가치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러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죠. 네, 이렇게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으로 2기 때는 1번, 2번만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기본적인 설을 빠르게 쓸 수 있는 것을 먼저 습득을 하시면 좋겠다. 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도 작성하실 때 보면은 답안 채점하다가 이제 일기 때는 서결은 사실 제대로 뭐 보진 않긴 했는데 결을 그냥 쥐어짜내고 있죠. 쥐어짜내서 어떻게든 그냥 마무리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본문에서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얘가 뭐냐면 서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본문에서 아라비아 목차로 활용했던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그냥 툭툭 건드려 주면서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나 이제 본문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가치형 선생님과 관련해서 그 출생률 저하는 핵가족화 이런 것들을 수요 공급으로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결에서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문제의 전제와 가정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문제에서 전제와 가정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결에서 마무리 멘트 하나 정도로 이런 것들은 그 가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로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에 따라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마찬가지로 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소문간 간에 연결됐을 때 그때 활용하는 방법인데 상위 개념과 당연히 연결을 시키는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건물의 제조다 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했으면 결에서는 감가수정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감가수정도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로 같이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원가법만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도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형태로 아까 활용하는 게 총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성과 변동성 그래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강론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 예. 이 단어를 활용을 하셔서 이게 실무기준의 취지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중요성, 왜 중요하다, 유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큰 틀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되 감정평가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감정평가가 중요하다 그런 식의 뉘앙스만 풍기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유형별 감정평가인 경우에는 특히 대상물관의 특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대상물관의 특성에 따라서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식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별 감정평가에서는 그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목적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만약에 시사점이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런 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는 이런 식의 해결 또는 제시 방향 정도만 언급을 해주시는 걸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문제 할 때마다 조금씩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1번 문제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면 최대한 빨리 할게요. 자, 1번 문제 아까 여기 앞에는 봤고 이 안에를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아까 맨 처음에 문제 분석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었죠? 서술어를 가지고 배점의 균형을 먼저 잡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설명하고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배점이 여기가 15점, 여기가 15점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거 보면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은 아주 짧게 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죠. 그렇죠? 서술어를 가지고 먼저 배점을 나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뭘 찾으라고 했었죠? 목적어를 찾아라. 근데 여기는 지금 뭐 비교나 관계나 관련한 내용 서술어는 없죠.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고 목적어를 찾으면 되겠죠. 얘는 물어본 게 영향을 물어본 거고요. 얘는 유의사항 요거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과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간략하게만 서술을 하셔야 된다. 그럼 다시 앞에 거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라는 전제를 줬고 자, 출생률 저하랑 핵가족화 요게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출생률 저하랑 핵가족화를
따로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 뭐예요? 얘는 사회적 요인인 거죠. 그렇죠? 사회적 요인인데 출생률 저하랑 핵가족화라는 건 결국에 가구원 수가 감소한다라는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 찾기는 힘들 거예요. 예. 찾기는 힘들 건데 어쨌든 가구원 수의 감소라는 공통된 이유를, 가구원 수라는 거는 한 주택 안에 생활을 하고 있는 평균 세대 구성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만 봤을 때, 자, 주거용을 빼고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요? 뭐 매매 시장이나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또는 단기와 장기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제가 뭐라고요? 가치 형성 요인과 관련해서 최대한 답을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가치 형성 요인과 엮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접근을 이렇게 일단 하시고,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있죠? 이 앞에 빼고 볼게요. 주거용 부동산 빼고. 어떤 물건, 네,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이렇게 봤을 때는 절차로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감정평가 절차로. 그래야 내용이 크게 겹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먼저 보시고, 그러면 목차를 한번 볼게요. 이게 실제 문제 분석할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보여주기 위한 용인데 실제 그 문제에다가 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를 이렇게 다 쓰진 않아요. 다 쓰진 않는데 예를 들면은 자, 서론에 내가 쓸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발료.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쓸 때는 저는 이렇게 가발, 가형, 속성 요것만 이렇게 써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답안 쓸 때 목차 작성한 거 보고 이거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가구원 수 감소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로마자 2와 3으로 요건 따로 잡았는데 요거는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요거는 이때 당시에 수석하셨던 서동환 평가사님 답안을 조금 각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서동환 평가사님이 이론만 73점인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요 1번 문제는 수석급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이론에서 수석 노리는 거는 나는 공부를 오래 할 거야 라는 생각이랑 같은 거예요. 예, 그거는 버리시고. 근데 이 정도가 수석이다 라는 인식만 갖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문제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자 2에서 원래 제 스타일은 물음별로 로마자를 잡는 거예요. 그건 이따 할 거고. 가구원 수 감소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가구원 수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잡아 놓은 거고, 여기 배점이 아까 앞에서 가서 보시면 배점이 지금 30점인데 15점 15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차의 일반적인 개수로 15점이면 최소 4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10점에 3, 4개였으니까. 그렇죠? 하나가 더 붙어야겠죠? 한두 개가. 그러니까 4개나 5개까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왜 목차를 잡았냐? 이 연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잡은 거죠. 자, 가구원 수 감소라는 거는 결국에 인구죠. 인구는 수요 공급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신 거는 여기서 뒤까지 연결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요. A에서 B로 가서 C로 가야 되는데 A에서 C로 간다고요. 예. 그 연결 고리를 잡는 게 일단 선호, 효용성이 변화한다. 효용성이 변화하면 결국에 시장과 가치가 변화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여기서 아까 전제에서 가발료를 얘기를 했으니까 효용 얘기를 하려면 가치 발생 요인의 변화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효용이 변화한다. 선호가 바뀌면 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에선 여러분들 이제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을 나눠서 쓰셨는데 쓰시면서도 애매했을 거예요.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 별로 차이를 두기가 힘들죠. 그죠? 이런 건 그냥 차라리 묶는 게 낫다. 예. 그 다음에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에서 제가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는 수요가 변화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쓰려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의 변화라는 거는 공간 활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렇게 목차를 잡은 거는
아까 다시 봤지만 얘가 결국에 사회적 요인의 변화인데, 그렇죠? 요거랑 연결지어서 사실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게 경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이겠죠? 자연적 요인은 굳이 여기서 건들 필요가 없어요. 물음 2번에서 이미 기후변화라는 자연적 요인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요인의 하나가 변한다고 해도 얘가 영향을 미치고 다시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전제가 주어져 있는 거고, 따라서 이 그 밖에서는 뭘 쓴 거냐?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썼다. 정책. 행정적 요인과 관련해서. 그래서 예시 답안을 얘는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페이지 이쪽 볼게요. 이쪽 보시면은 가치 발생 요인의 변화. 자, 효용. 요게 변화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작성은 많이 해주셨고, 저기서 이제 관련한 자료들을 보시고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한 게, 주거용 부동산 선호를 바꾼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 규모의 주택보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게 된다 라고 바꿔준 거죠. 대부분 이제 대형에서 소형을 선호한다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많이 작성을 해 주셨는데, 간혹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선호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요거는 꾸며준 거예요. 예, 소형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쳤던 게 뭐냐면, 이것들을 선호하면서 뭐가 달라지느냐, 의사결정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그게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공급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 공급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선호가 달라짐에 따라서 효용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을 어둡게 하는 건 맞지만, 요거는 지역마다 당연히 격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에 따라? 시장 참가자의 속성에 따라서. 그래서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든가 의료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지역은 안 떨어지죠. 쉽게 생각하시면 강남 생각하시면 되겠죠. 강남이 떨어지면 이제 다 떨어진다라고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 다시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동탄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1, 2억씩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서울의 도심은 꿈쩍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사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소유에서 사용으로 바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시장이 중요해져요? 매매가 아니라 임대 시장이 중요해지겠죠. 요거는 이때 당시 기준이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임대차 3법 얘기를 같이 언급을 할 수도 있죠. 정책 변화 얘기해서 예시 답안에 쓰진 않았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히려 더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녹였을 수가 있을 거고, 개별 요인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공간 활용이 바뀔 수 있다. 특히 주택에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평면 배치 같은 거 있죠. 4베이냐 3베이냐 라는 거. 그러니까 창문이 거실에서 봤을 때 바깥쪽을 바라보는 게 하나, 둘, 셋, 4개짜리냐 아니면 3개짜리냐, 요거에 따라 가격 격차가 나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육아 공간이라든가,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나, 그 다음에 홀로 거주하는 직장인, 서재나 휴식 공간, 이런 건 이제 서동환 평가사님 거를 활용을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저도 이런 거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예. 못한다고 봐요, 저는. 예. 일단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특히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주택 청약할 때, 그쵸? 우선순위 제공하는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준주택이나 뭐 도시명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할 때 유의점 있죠. 네. 목차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절차 중에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단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쓸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을 답안 작성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잘 안 돼요. 네, 그 노력이 약간은 필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격차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법정 물적 사항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공간 활용의 변화를 개별 요인에서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공간에 대한 선호가 바뀌고 있는 거니까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복층이나 테라스, 지금 뭐 발코니 이런 서비스 면적들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한 주위 환경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료 수집 및 분석 시 유의사항. 아까 정책 얘기를 건드렸잖아요. 요거를 또 연결해서 쓰는 거죠. 새로운 주택 유형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수집이 더 중요하겠죠. 네, 자료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리고 전세나 임대시장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장 자료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감정평가 방식의 적용 시 유의사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 있죠?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을 나누는 틀은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고, 수익성 부동산이냐 아니면 비수익성 부동산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이 비수익성이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분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도 수익성이 될 수 있고 비수익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수익성으로 활용이 되는 게 지금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분류 기준이 다른 건데 이걸 섞지 마세요. 그래서 내용에서도 보시면 옛날에는 주거용 부동산이 이제 비교 방식이나 원가 방식을 주로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수익성도 추구를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 방식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수익성 부동산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 그 다음에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이나 관리비 이런 처리 관행들이 지역마다 다르죠. 그렇죠? 여기 신림동도 마찬가지인 거고, 신림동 외에 다른 지역, 그다음 뭐 노량진 이런 데랑 비교를 해봐도 아마 월세 수준이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쪽 예시답안에서 소결 있죠? 소결은 굳이 안 써도 돼요. 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도 언급은 했는데 요거를 이제 마무리해주는 용도로 그냥 활용을 한 거예요. 선호가 변화해서 수요가 변화해서 주거용이나 뭐 상업용 이런 것들도 다 변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굳이 작성은 안 하셔도 된다. 연결 흐름만 한번 보시라고 예시답안에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있죠? 기후변화. 기후변화라는 거는 자연적 요인의 하나이다라는 거는 다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 활동이 변화하는 거다. 예. 자연 요인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우리가 총론을 봤을 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죠. 그죠?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기후변화가 부동산 활동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치 형성 요인과 관련해서 일지계로 지금 다시 접근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 요인에서는 건축 양식이나 냉난방, 게릴라성 호우 같은 거 있죠. 이런 예시들은 서동환 평가사님 답안을 좀 참고를 했어요. 실적 보시면 일반 요인의 변화, 기후 변화는 인간의 생활 및 건축 양식에 큰 영향을 준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 격차가 커짐에 따라 냉난방 설비,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이 부동산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또 장마철의 게릴라성 집중 호우 피우를 막기 위해 배수 시설,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가 그래서 중요하다. 요거는 지역과 상관이 없이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 지역 요인에 있어서는 일조나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호하는 지역이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에 있어서 그 황사 얘기하면서 건물의 부식이나 호흡기 질환, 난 이런 건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내외장재의 설치와 공기 조화 설비, 냉난방 설비, 조명 설비. 다만 이러한 단어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뭐 황사나 호흡기 질환 요거까지는 생각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잘 보시면 요거는 건물의 개별 요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결론에서 이제 보시면 아까 마무리하는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했었죠. 패러다임이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다시 시장 참가자의 속성과 행동, 양태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시장의 장기 추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이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예측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2번은 문제 분석을 일단 하기 전에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 내용 정리가 좀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그거를 일단 간단하게만 먼저 볼게요.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 요거는 내용은 여기 있는데 그 목차집 있죠? 목차집 먼저 볼게요. 목차집의 39쪽을 보시면 돼요. 있어요, 다. 39쪽에 유가증권 등이 일단 있고, 오른쪽에 주식의 감정평가 안에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 있죠. 그렇죠? 1.1의 상장 주식, 1.2의 비상장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안에 첫 번째가 개념이 있고요. 넘어가시면 자료의 수집 및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자료, 죄송합니다.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및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차를 보실 때 안의 내용을 먼저 보지 마시고 같은 라인의 목차를 먼저 보셔야 돼요. 같은 라인의 목차를.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1.2.2의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2.3의 비상장 주식의 감정평가 방법. 그래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안에 내용을 보시면 조사 및 확인 사항에 뭐 계속 기업의 전제라든가 기업 재무제표의 활용 및 분석, 소유 지분의 비중에 따른 지배력, 그 밖의 조사 및 확인 사항, 그 다음에 가격 자료의 종류라든가 경제 분석 자료, 산업 분석 자료, 내부 현황 분석 자료. 이거 해설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해설서에.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답안지에 그런 단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쓰실 때는. 그래서 감정평가 방법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요 목차 틀을 다 잡아놓은 거는 첫 번째가 무조건 관련 규정이에요. 규정을 무조건 먼저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보통 관련 규정을 먼저 검토를 하고 개념을 보고 그 관련한 나머지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비상장 주식의 감정평가 방법 관련 규정의 검토가 있죠. 이거는 감칙, 오늘 이제 문제에서 활용을 했던 제24조 2항 1호의 내용이고 2호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기자본 가치 요게 있고, 주당 가치를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요 두 가지가 이제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외에 보통주가치법이라든가 기업 가치를 어떻게 이제 활용해서 평가를 할 건지,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 먼저 감칙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검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내용은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뭐 자기자본가치법이라고 안 하시고 뭐 수익하는 법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명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보통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기자본가치법이라고 불러요. 또는 순자산가치법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한 주당 가액이라는 걸 구해서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을 한다.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 가치가 우리에서 말하는 순자산 가치와 개념이 비슷하고, 한 주당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3년간의 손익액을 다시 가중평균해서 유통수익률, 요거를 할인율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할인율로. 요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서도 보시면 26조, 27조, 28조 이렇게 자산가치와 그 다음에 수익가치, 상대가치 이런 개념들이 또 나와요. 이 내용은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개념만 뭉뚱그려서 보시면 일단은 활용을 하실 때 지금 여기서 자산총액이죠. 자산총액에서 지금 고정자산과 부채, 그러니까 나머지의 고정자산과 부채를 뺀 거고 그 외 나머지 금액들을 그냥 차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익가치에서는 이건 현금 흐름과 거의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되겠죠. 현금 흐름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순이익에서 법인세나 뭐 2월 결손금, 사회유출금액 이런 것들을 차감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는 당연히 비준을 하는 내용이겠죠. 비준을 하는데 얘도 가정평균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러한 정도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다만 여기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는 이 조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이러한 조문이 있더라. 이 정도만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용을 가서 보시면 이제 자기자본가치법 얘기가 나오죠. 근데 다만 첨삭을 하다 보니까 자기자본가치법 자체를 설명하거나 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문제부터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주당가치를 직접, 요거 자기자본가치법,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자산은 이제 기업가치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실질 가치가 없는 무형자산이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요런 거는 별도의 따로 처리가 필요하다. 그걸 따로 배제를 한다라는 거겠죠. 부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채를 고려를 해야 된다. 요런 정도의 내용인 거고, 요건 예시담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당가치를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이게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거래 가격이나 시세, 그 다음에 시장 배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직접 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보통주가치법이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자본가치에서 우선주 가치, 요것만 차감을 하는 거죠. 요것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말하면 자기자본가치가 영업자산가치에서 비영업자산가치를 더한 게 뭐예요? 기업가치죠. 그렇죠? 여기서 부채가치를 빼고 다시 우선가치를 뺀 거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평가법이나 수익가치평가법이 있죠. 이거는 기업가치에서 기업가치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수익가치평가법에서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주식가치를 구하는 건데, 이거 자체를 구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가치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FCF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FCF2법도 실무에서는 요즘 평가사한테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본에 대한 걸로 구하는 거. 그 외에 배당금 평가법이나 순이익 평가법 이런 내용들도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배당금 평가법은 지금 예시답안에 제가 활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얘가 배당금 평가법은 거의 보통주가치법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보시면 돼요. 예.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이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자, 비상장법인 A 주식회사가 지금 특허권을 갖고 있는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공장, 그 다음에 임대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빌딩 두 개를 갖고 있죠. 비상장법인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상장 주식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지금 50억 원, 그 다음에 임대업에서 20억 원 이렇게 지금 당기 순이익을 얻었다. A 주식회사의 주식을 감정평가하는 거죠. 기업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주식을 감정평가한다고 문제에서 전제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는 사실 기출문제를 제가 수정을 안 한 원본 형태로 드린 거예요. 이때 당시의 규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 규정은 한 가지 방법만 남아 있는 거죠. 모든 기출문제를 접근하실 때 현재 기준 상태로 접근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먼저 자, 본건 감정평가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때 감측이 인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및 그 장단점을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15점인데 물어본 게 감정평가 방법 및 장단점이죠. 두 개가 반반 가야 돼요. 그죠? 감정평가 방법도 논하는 거고 장단점도 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관련 규정 검토하고 장단점으로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그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이 방법 자체도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 자본 아까 가치법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일단 감측이 인정하는 거니까 첫 번째가 관련 규정의 검토를 먼저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물음 1번에서 뉘앙스를 풍길 때 물음 2번의 뉘앙스를 같이 가져가실 줄 아셔야 돼요. 이 물음 2번에서 감측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감정평가 이론상 내용이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인정하는 방법, 감정평가 이론상 방법을 써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쓰는 방법은 뭘 써도 다 답이 돼요. 그죠? 이론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괄호를 줬어요.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괄호를 주면 반드시 논의의 범위를 거기에 국한해서 한정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 방법을 혼합한 방법 포함이라고 문제에서 줬는데, 이때는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 두 개를 혼합한 방법도 써라라고 출제자가 친절하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요거는 활용을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것들을 예시하고 감정평가 이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동규칙 외의 방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타당성을 논하라. 그죠? 타당성을 논하라고 한 거죠. 자, 스스로가 논하시오, 예시하시오 원래 두 개죠. 예, 두 개인데 15점인 걸 봤을 때 이 예시라는 개념이 두 개를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설명하는 거나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와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고 그 방법의 타당성은 어떤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반반이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접근을 하실 때 여기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자기자본가치법 외에 사실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전제를 할 때도 무조건 대상 물건의 특성에서 비롯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모든 대상 물건은 3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기자본가치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목 자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래사례 비교법과 원가법은 활용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목차를 가서 보면 자, 첫 번째로 서론과 감측성 방법의 규정을 먼저 검토를 해준 거고 관련 규정의 검토를 조문을 먼저 확실하게 좀 활용을 해서 써준 거예요. 자기자본가치법, 기업가치 이 자체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두 개, 3번에 두 개 장단점. 얘가 동일한 형태의 배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자체를 설명하는 게 일단 기업가치를 감정평가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정재무상태표의 작성과 자기자본가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자산과 부채를 이제 공정가치로 하고 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겠죠. 장단점은 대부분이 다 작성을 잘 해주셨어요. 이거는 예시답안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좀 자세히 써 있으니까 예시답안을 참고하시고 시간상 넘어갈게요. 이론상 방법 및 타당성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거 외의 방법이니까 최소한 목차가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개의 목차는 나와야겠죠. 얘도 배점이 지금 15점이잖아요. 15점이니까 지금 네 가지 틀로 지금 접근을 한 거죠. 최소 4개 목차로. 그죠? 그래서 상대가치평가법, 수익가치평가법을 저는 썼지만 예시 답안은 요거는 참고를 하세요. 조금 어렵게 쓴 거긴 해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비교 내용들이 있어요. 비교성의 정도를 뭘 가지고 판단하는지. 이거는 아까 비상장 주식의 가격 자료라든가 조사 확인 사항에 나오는 것들을 사실 활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상대가치에 있어서 이제 실무 기준에 있어서 유사기업 이용법이 있는데 얘는 작성이 좀 타당하지가 않다. 왜? 얘는 상장 주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만 유사거래 이용법은 그 경영권을 다 갖고 있는 경우에는 뭐 타당성이 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시답안에 써 있을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다만 임대용 빌딩은 제외를 한다. 지금 사례형을 지금 살려주는 거죠. 그렇죠? 임대용 빌딩은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영업용 자산으로서 얘는 제외를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얘는 구체적 방법과 타당성 검토 배당금 평가법이라는 모형을 적용을 했다. 정책이 바뀌지 않고 일관됐을 경우에만 타당성이 성립한다. 요거는 예시답안을 참고를 하시되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쓸 때 이 보통주가치법 있죠? 네. 요거나 혼합법이나 아까 봤던 직접 산정하는 방법 요거는 반드시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실무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 말고 플러스 얘가 다시 말하면 결국에 뭐 그 외에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원가법 요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래사례 비교법 같은 경우나 뭐 원가법 이런 내용들로 좀 답안을 활용을 해서 이론상 존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 그 답안을 보니까 실물 옵션 평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건부 가치 평가법 그런 것들도 나열을 하셨는데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론상 존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결론에서는 중요한 게 특수 형태라는 거죠. 수익의 구조가 이원화가 되어 있죠. 공장과 임대업이라는 이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지금 물어보는 구조상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과 이론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과 이론이 같이 나오면 이론이 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규정에 없는 내용을 이론상 얘가 보완하고 지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규정에 있는 자기자본가치법을 원칙으로 해서 적용을 하되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방법 등으로 합리성을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지금 결에서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제조달 원가, 자, 요거는 그 뒤쪽 내용은 시간 관계상 그 목차만 그냥 볼게요. 목차집에 다 있는 건데 요거를 살짝 정리를 한 거거든요. 특히 이 건물 감정 평가에 있어서 원가법이 있을 거예요. 원가법, 그죠? 원가법이 주된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데 원가법은 크게 3방식 안에서 원가 방식 중에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원가법이 들어가는 거죠. 원가법에서 관련 규정을 할 때 원가법의 정의, 조문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와 적용이 있고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에 제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제조달 원가가 있는 거고 제조달 원가를 접근을 할 때 관련 규정의 검토가 있죠. 그러니까 실무 기준에 있는 거예요. 실무 기준에.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과 방법을 너무 헷갈려서 쓰셨어요. 심지어 고치신 분도 있고. 일단 의미 취지가 있고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재생산 원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재생산 원가. 그죠? 여기 안에서 지금 여기 뭐가 하나 빠졌는데 그 목차에서 잠깐 볼게요. 목차집 12페이지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하나가 빠졌네. 재생산 원가랑 재취득 원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재취득 원가는 이제 적산법 이런 데 기계기구 이런 데서 이제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재생산 원가예요. 재생산 원가가 다시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라는 개념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복제 원가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걸 만드는 거를 복제 원가라고 하는 거고 대치 원가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이 아니라 효용이 기능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재생산 원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리적 관점과 효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당연히 신축했을 때 경우에는 복제 원가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노후화가 되는 거는 효용이 유사한 대치 원가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기준 및 구성 요소가 있죠. 기준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직접법, 간접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기준은 결국에 뭐냐?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 그 다음에 개발업자의 이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해설서에 나온 내용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구성 요소가 그래서 표준적인 건설비, 통상의 부대 비용, 개발 이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정 방법에 이제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죠. 산정 방법에 직접법, 간접법. 청구 단비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일괄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직접법, 얘는 간접법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총가격조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인데 경호수평가사님의 감점평가론 책에는 이거를 별도로 목차를 해놔서 같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 산정 방법이 이런 거고. 자, 감가 수정을 보시면 관련 규정의 검토, 당연히 실무 기준이 있죠. 옛날에는 감칙 제15조 2항을 보시면 지금은 삭제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감가 수정 내용이 원래 있었어요. 감가 수정의 이제 의의, 취지, 그다음에 이론적 근거, 감가상각의 비교. 이거는 회계상 감정평가상 감가 수정과 회계상 감가상각을 비교한 건데 이건 나중에 볼게요. 감가 요인이 있다. 개념이 보시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내용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그 실무에서도 배우는 내용이라서 일단 넘어가고 목차만 볼게요. 그 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에 여기도 많이 헷갈려요. 감가 수정 방법이죠. 감가 수정 방법에 내, 관, 분, 시, 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정액 종류 상환기금법 내용을 쓰셨다. 이거는 내용연수법의 종류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내용연수의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죠? 실제 경관연수법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유연연수법은 분자를 조정하는 거고, 미래수명법은 분모를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예전 기출문제 나왔었죠. 10회기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목차 틀을 잘 접근을 해서 체계에 맞춰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내용을 다 갖다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가법 얘기를 서론에서 한 거고, 지금 문제 자체가 건물의 개별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개별 요인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별성, 그 다음에 감가, 수정,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도 안 봤네. 문제를 잠깐 볼게요. 갑자기 급해져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건물의 제조달 원가와 관련해서 살펴보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 10점인데, 서술어가 설명하고 기술하시오라서 원래 반반을 쓰는 게 맞아요. 반반 쓰는 게 맞는데, 물어본 게 앞에서는 지금 의의를 물어봤죠. 의의 말고 쓸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기준과 구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차를 하나씩 잡으면 되겠죠. 요걸 나눠서 두 개를 묶어서 뭐 잡으셔도, 아라비아 2번에 방가로 1, 방가로 2, 뭐 이렇게 해도 서술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기준과 구하는 방법 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준과 구하는 방법을 헷갈리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거 좀 조심하시고. 문제 2번이 중요해요. 문제 2번이 중요한데,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준사례형이건 사례형이건 사례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걔가 어떻게든 답안지에 표출이 돼야 돼요. 반드시. 아래 제시된 건물의 개별 요인에 대해서 자, 설명하고 논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100점을 사실 나누면 10점이 맞아요. 나누면. 근데 이 내용들을 설명을 따로 목차를 다, 지금 이게 4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점에 4개를 다 설명하고 4개에 대해서 다시 논하시오를 목차를 다 잡으면 총 8개가 되겠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작성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대부분이 뒤에 가서 이 뒤쪽을 목차 그냥 요거 하나 하고 퉁쳤죠, 그냥. 그죠? 물어본 거에 충분한 답을 한 게 아니다. 문제 다시 보세요. 설명하는 거는 아래 제시된 건물의 개별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다 작성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건축 후 지금 수년이 경과된이라고 하고 건물, 자, 중고층의 업무용 빌딩이죠. 업무용이에요. 요거와 관련된 답변은 아무도 안 했다. 제조달 원가, 적산가 일반적인 내용만 답변을 했다. 업무용과 관련해서 답을 하셔야죠. 물론 업무용과 상업용의 차이를 여기서는 굳이 안 둬도 상관없지만, 그죠? 그러면 요거를 자기 답안을 봤을 때 문제가 주거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읽히잖아요. 잘못 쓴 거죠. 그죠?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 및 적산가액 산정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제조달 원가와 적산가액 요거를 따로따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감가수정이겠죠.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차감해야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부분들은 요 내용들을 보시면 뭐 이런 거는 뭐 기능적 감가에 해당한다, 어디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죠? 걔네들의 서술이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얘는 살짝 가서 볼게요. 예시 답안 가서 보시면 자, 16쪽을 보시면 첫 번째 목차를 그래서 뭘로 잡았냐면은 건물의 이 개별 요인 분석과 노후 업무용 빌딩의 적산가액 산정 시 유의사항 요거를 먼저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요거를 일단 먼저 목차로 잡았고, 이 개별 요인의 의의를 쓰고, 이 개별 요인 분석에 있어서 이 건물의 개별 요인이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던져준 거예요. 던져주고 이걸 기준이 되고 요구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니까 이하에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지금 접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목차는 각각의 그 개별 요인들이 들어간 거고, 이 개별 요인들의 설명은 당연히 내용이 포함이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기 내용 작성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조달 원가, 그 다음에 적산가 이렇게 목차를 나눠서 접근을 했지만 여기 내용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가수정이라고요.
물론 제주도 원가도 달라지겠지만 감가 수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시각은 잠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자 16쪽에 설계 설비의 기능 있죠. 이거는 최대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라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업무용 빌딩, 자 업무용 빌딩에서 관련한 내용이에요. 기준축 면적이나 층고, 바닥 하중,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이지만 정보통신 설비 있죠. 이건 업무용에 있어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공조 설비나 전기 용량, 이게 업무용에서 중요하겠죠. 산업용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건축 비용을 좌우하니까 지도용과에 적절히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층고에 있어서 업무용 빌딩의 층고가 좀 낮게 되면 임대료 수준이 확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기능적 요인에 근거한 감가 수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의 성능에 있어서도 좀 많이 적었어요. 제가 건물 구조의 안정성이나 화재 제시의 안전, 뭐 단열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친환경 건축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 냉난방 환경, 공기 환경 요 중에 한 3개만 쓰시면 돼요. 3개만 다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일조와 조망, 소음, 유무 일조 조망도 업무용 빌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중요하죠. 업무용 빌딩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조가 안 들어오게 하죠. 밖에 해가 지고 있는 거를 보면 일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내용 쭉 가서 보시면 결국에 여기서 이제 똑같이 기능적 감가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내용연수법을 기준으로 감가 수정하는 경우에 경제적 잔존 내용수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관찰 감가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다르게 이제 가는 거죠. 조금씩. 자, 유지 관리 상태 있죠? 유지 관리 상태는 18페이지 가서 보시면 얘가 경제적 내용연수와 특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유지 관리 상태가. 그래서 이 경제적 내용수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결국에 충분한 보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존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리적 경과 연수가 10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20년을 까기도 해요. 현업에서 그때 적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물리적 감가 수정에 얘를 반영을 시켜서 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유효한 물질의 사용 유무 및 그 상태 요거는 이제 뭐 가끔 쓰는 거라서 건축과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아스베스토스나 뭐 플리 염화비펜 이런 것들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아스베스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물질인데 절연성이랑 보통 내구성을 갖고 있는 광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약간 환경 오염 물질로서 좀 중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리 염화비펜일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통 PCB라고 하는데 전기 절연 용도로 많이 쓰여요. 전기 절연 용도로. 근데 생물체에 있어서 얘가 농축이 되면은 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뭐 암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러한 자재로 되어 있는 형태들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거겠죠. 유해물질의 종류와 상태, 건물의 용도 요거를 고려해서 감가 수정을 반영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그래서 관찰 감가법을 적용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 마지막 결론 보시면 결국에 최근 건축기술의 발전과 도시의 과밀화 고도화 현상 속에서 건물의 개별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건물의 개별 요인과 관련해서 개별성 플러스 복잡성 얘기도 한 거고 특히 건축 설비 및 시설 등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를 특히 조심하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목차집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28페이지 가서 보시면 28페이지에 건물의 감정평가 안에 2.4의 자료의 수집 및 정리가 있죠. 여기 아래서 보시면 오른쪽으로 볼게요. 오른쪽에 반가로 3의 건축 설비가 있죠. 그렇죠? 건축 설비에 개요가 있고 일반 설비, 특수 설비, 위생 설비 안에 급배수 설비, 급탕 설비, 난방 설비, 냉난방 설비, 소화 및 자동 제어 설비 넘어가시면 뭐 수위 조절열치, 승강기 설비, 태양열 설비 그렇죠? 이런 내용도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목차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요 내용은 사실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잘 버리시는 분해법에서 가끔 나오죠. 분해법에서 가끔 나오는데 요 내용이 지금 요만큼은 경은수 평가사님 책을 보시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요 내용들이. 그래서 건물의 개별 요인이 중요하다. 건물의 개별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게 결국에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업에서도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제조달 원가 자체 그 개념보다도 개념이 아니라 제조달 원가에서 아까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에 부대 설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게 부대 설비다. 부대 설비를 어떻게 보정을 하고 반영할 건지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부대 설비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분해법 문제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앞에 설명이 길어서 좀 많이 늘어졌는데 좀 오늘만 좀 오버된 거고 다음에는 오버가 안 되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안 피드백 하실 분들은 바로 가지고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